우리 전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에 대한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 정전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로가 있고요. 전자기가 있어요. 요 셋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정전기는 오늘 배울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전하라고 하는 것이 정지된 상태에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한 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힘의 전기력이 있었죠. 쿨롱 법칙이라고 했던 거. 그 힘에 의해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정전기에 대한 수업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회로는 이 전하의 이동 과정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전자기는 똑같이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그 주위에 나타나는 전하가 이동할 때 마치 자석처럼 자기적인 현상이 그 주변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최대한 여기까지 해보려고 할 거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마저 전기는 더 이어갈 거고, 가급적이면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전기 끝내는 쪽으로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아까 전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전하라는 것은 전기와 관련된 성질을 일으키게 되는 근원이 되는 원인이나 성질, 혹은 그 원인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는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이러다 보니까 뭐랑 연결되냐면 화학의 원자 구조랑 연결돼요. 우리 화학 원자 구조 공부할 때 플러스 성질을 띠는 게 뭐가 있었죠? 원자에서 플러스를 띠는 거. 원자핵. 맞죠? 원자핵이 뭐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였죠? 그렇지. 양성자. 그럼 마이너스 띄는 거는? 요거 반대 거일 거 아니야. 그렇죠. 전자. 문제는 이 전자들은 생각해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 사이가 전기력이잖아. 그러다 보면 원소들마다 물질들마다 전기력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랑 원자 사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움직여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죠? 이온이 되죠. 맞지? 이온 중에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가 되면 양이온. 맞죠? 남의 전자를 빼들어 와서 마이너스가 되면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등에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정전기에 대한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알고 도입하면 되게 좋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양공이란 게 뭐냐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봐봐. 저 뒤에 지금 자리 비었잖아. 저기에 준서가 저쪽 자리를 가서 앉으면 지금 준서 자리가 빈자리가 되죠. 맞지? 준서의 이동, 학생의 이동과 빈자리의 이동이 서로 어디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잖아. 그지? 움직이는 준서가 만약에 전자라고 생각하면 전자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게 양공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도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빈자리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전하고 전하량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기호 Q를 쓰고 단위는 C 쿨롱을 쓰는데 결국 뭐다? 물체가 지닌 전하의 총 세기를 전하량 Q라고 보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가 전에 전기력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크냐? 두 전하의 곱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청력이냐, 인력이냐가 좌우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지? 여기 요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자, 우리 정전기라는 이름도 있고요. 마찰전기라는 이름도 들어봤죠. 그지? 정전기는 전하의 상태, 정지된 상태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고요. 마찰전기는 전하의 전하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좀 더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여기 이온 이야기할 때 원자끼리 제일 바깥쪽 궤도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고 그래서 주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가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빼들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원자들마다 다르다면 물질들마다 혹은 물체들마다도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래서 봐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서로 다른 두 부도체 A, B를 마찰을 시켰더니 A에 이렇게 빈자리를 남기고 그 전자의 일부가 B로 넘어갔다 라고 본다면 이때 생긴 이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뭐라고 부르면 된다? 방금 설명했는데 뭐다? 여기 전자 빵꾸 난 빈자리? 양공이다. 그죠? 여기는. 그럼 여기 이렇게 넘어온 이 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는 단어일 건데. 찍어봐봐. 왠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인데. 진짜인데. 이게 자유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A는 전자를 잃고
양공이 생겨서 플러스로 대전되고, B는 자유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전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다? 대전이라는 말은 물체가 전하를 띄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정전기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럼 요 밑에 적을 거 조금만 여기 더 할게요. 봐봐.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체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지 잘 얻어오는지는 물질마다 그 세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다, 그지? 누가 잘 뺏기는지 누가 잘 뺏어오는지에 대한 서열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게 대전열이에요. 여기서 열은 말 그대로 줄 세운 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 책에 보면 대전열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박스 쳐놓은 게 있어요.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라고. 맞죠? 털상, 유명, 동나, 고플, 9개인가 적혀 있을 거예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저 대전열은 반드시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주 나오는 거 한 5개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문제 풀 때마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풀기보다는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 가지고 바로바로 풀면 빠르겠지. 그래서 한 5개만 외우면 좋아요. 털류 명고풀. 자, 무슨 소리다? 털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이라는 소리인데 털가죽 앞에 플러스가 있고 플라스틱 뒤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건 무슨 소리다?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기 쉽고 앞으로 올수록 플러스가 되기 쉬운 겁니다. 앞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잘 뺏기고 뒤로 갈수록 전자를 잘 얻는다, 혹은 앞으로 올수록 전자를 잘 버리고 뒤로 갈수록 전자를 잘 받는다라고 봐도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키면 전자가 요쪽으로. 유리라는 녀석은 플러스 쪽에 있다고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유리가 털가죽에 마찰되면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고무가 마이너스에 가깝다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고무도 플라스틱과 마찰을 하게 되면 자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알겠지? 무조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물어보자. 가장 큰 전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마찰 전기를 크게 세게 만들고 싶으면 그치, 양쪽 끝에 거 털가죽과 플라스틱 혹은 대전열 전체가 있으면 털가죽과 에보나이트가 가장 크게 전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털가죽 쪽은 전자를 잃고 플라스틱 혹은 에보나이트는 전자를 얻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열대로 대전되고 나면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전이라 해가지고 공기 중에 보면 수증기가 있죠. 특히 요즘 무더위 있는 이런 계절에는 수증기 많잖아. 그지? 이런 수증기들이 플러스 대전체에는 전자를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빼들어 옵니다. 누가? 수증기가. 그러면 수증기가 많은 계절에는 정전기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어떻게 된다? 그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지. 플러스로 전자를 잘 뺏어놨더니 전자를 누가 자꾸 채워줘. 전자를 많이 훔쳐놨더니 누가 자꾸 빼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하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표기 좀 하고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자, 우리 유도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유도라는 말, 그 운동 종목 빼고 들어본 적. 유도. 뭐가 있을까? 유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아니잖아. 공식을 유도한다. 들어본 적 있죠? 적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끌어냈다. 뭐 이런 뜻이죠. 유도라는 말은 뭔가를 이끌어낼 때 우리는 유도라고 합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특정한 변화가 그 물체 내부의 변화를 끄집어내고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유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봐봐. 유도 미사일은 앞에 도망가는 전투기 도망가는 모습을 따라가서 맞추는 게 유도 미사일이잖아. 맞지? 그러면 정전기 유도라는 것은 물체, 주로 도체의 물체 외부에 대전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접근하게 되면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물체의 양끝이 서로 다른 전기적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우리 보통 도체, 금속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양이온의 상태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즉 제일 바깥쪽 전자들을 자유전자의 형태로 풀어주고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로 존재해요. 금속 상태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방출된 전자들이 그 플러스 전자들 사이사이를 멈춰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가면서 접착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 요런 상태인데 요쪽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해 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은 이동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전자들이 자신들이 요 결합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하에서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인력을 받겠죠. 서로 반대극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곳에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자들이 몰려간 반대쪽은 여기에 전자가 몰린 만큼 반대쪽은 전자가 부족하죠. 그냥 전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개념이 확실하게 안 서. 그 전자만큼의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긴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으로. 그지? 그러면 봐봐. 플러스 대전체 먼 쪽에는 양공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곳에는 자유전자가 모였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접근한다면 결론적으로 전자들은 청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도망가겠지?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먼 쪽에 뭐가 쌓인다? 자유전자가 모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대전이. 그러면은 그거만큼 여기에 뭐가 모인다? 양공이 모일 테니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도체 내부에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해서 가까운 쪽은 서로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 먼 쪽은 같은 극, 가까운 쪽은 반대극이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항상 도체에서만 생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생기냐면 부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생깁니다. 그 세기의 강약이 존재할 뿐이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앞에 정전기 유도보다는 어떻다 세기가? 조금 약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녀석이 요렇게 생긴 입자예요. 이거 뭐게? 뭐인 것 같아요? 딱 모양만 봤을 때. 뭐야? 물입니다. 물 분자는 우리 H2O라 그러잖아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전자의 공유로 결합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수소 원자가 가지는 전자들은 한 개밖에 없잖아. 맞죠? 산소 원자가 가지는 전자는 6개예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심지어 요게 공유 전자쌍이잖아. 요게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걸 당기는 힘조차 누가 더 세다? 산소가 더 세. 근데 수소 원래 전자 몇 개 있죠? 수소는 원래 전자가 한 개밖에 없죠. 근데 그 한 개가 여기에 공유 결합으로 묶었는데 그마저도 뺏겨.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가 있는 요쪽이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원자핵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사실상 드러나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반대편에는 산소 혼자 가지고 있는 뭐가 있네?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얘 전자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극성이 되는 거야. 이게 물 분자는 쉽게 말하면 수소 쪽이 플러스 산소 쪽이 마이너스인 극을 띠고 있는 분자입니다. 분자 알갱이 자체가. 더하기 빼기 양쪽에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물이 이제 졸졸졸 흘러 떨어지는 곳 있잖아.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물 분자에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했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 쪽은 인력을 받을까요? 청력을 받을까요? 수소 원자 쪽은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니까 청력을 받겠죠. 맞지? 하지만 산소 원자 쪽은 산소 원자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인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돼요? 뺑그르 돌겠지. 돌고 나면 마이너스가 가깝고 플러스가 멀잖아. 그죠? 그럼 인력을 받아요? 청력을 받아요? 힘을 안 받아요? 힘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강하게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흐르는 물살이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끌려 들어와서 흘러내려가요. 대전체 옆으로. 문제는 뭐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멀어질까? 끌려올까? 그대로일까? 얘도 끌려와요. 왜? 이번에는 봐봐. 수소 쪽이 플러스였다며. 그러니까 수소 쪽이 인력을 받는 거예요. 산소 쪽이 뭐를 받는다? 청력을 받겠지. 맞죠?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돌아버린다? 요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물살이 요렇게 대전체에 끌려오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됐든 정리하자면 정전기 유도는 둘 다 어떻다? 가까운 쪽이 반대의 극성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 지나갔는데 스승의 날 그리고 만우절 학교 담임쌤 생일 등등의 각종 이벤트를 빙자해서 어떻게든 놀아보고자 교실을 꾸미고 하잖아요. 맞지? 그렇게 꾸밀 때 해보고 싶은 건데 잘 안 되는 게 천정에 풍선 붙이기지. 그렇다고 헬륨이 들어있는 헬륨통을 구해와서 헬륨 풍선을 만들 수도 없고 그잖아.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풍선을 불입니다. 입으로 불어도 되고 손펌프로 넣어도 돼요. 그 풍선을 충분히 크게 부풀렸지. 자, 이건 재질이 뭐다? 풍선 고무죠. 그리고 옆을 싹 돌아보니까 옆에 털가죽이 하나 있습니다. 털가죽.
내 거 말고 옆 친구 거. 맞지? 이거 털가죽입니다. 착각하시면 분명히 털가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고무 풍선 있고 여기 털가죽이 있으니까 친구 머리에 풍선을 대고 막 비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긴급 퀴즈. 누가 마이너스게? 1. 머리카락. 2. 고무 풍선. 몇 번? 몇 번? 손가락으로. 그치? 몇 번? 몇 번? 집중하네? 2번이죠, 2번. 야,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이잖아. 털유명고. 털가죽이 앞에니까 플러스, 고무가 뒤니까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풍선을 만들었잖아? 이 풍선을 천장에 갖다 대면 붙습니다. 정전기 유도 때문에. 왜? 방금 말했잖아. 고무풍선이 마이너스로 대전을 충분히 시키잖아요. 그러면 천정에 있는 판때기 아래쪽이 뭐로 그 유전 분극이 일어난다? 아래쪽에 플러스로,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사이에 인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무풍선이 고무여야 됩니다. 그 금속 비닐 있지? 반짝이 비닐. 그 풍선은 안 돼요. 닿는 순간 바로 전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냥 일반 고무풍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잘 된다, 겨울이 잘 된다? 겨울이 잘 되겠지. 왜? 그치. 겨울은 공기가 건조하니까 수증기가 적어서 방전이 덜 돼요. 하지만 여름은, 특히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은 공기 중에 습도가 높잖아. 마침 오늘 습도 배우겠네, 생각해보니까. 습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많으니까 방전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풍선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럼 풍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풍선을 주어서 옆에 있는 털가죽에 충분히 문지른 뒤에 다시 갖다 대면 붙어요. 알겠지? 자, 요거 필기. 자, 검정기라는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다시피 위에 금속판이나 금속구가 있고요. 중간에 금속막대로 연결된 2장 이상의 금속박이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결국 뭐냐면 금속판과 금속박을 양 끝으로 보고 금속막대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유리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못하니까 이 금속판 인근에 다른 대전체가 와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길 것이고, 그지? 그러면 2장의 금속박은 항상 같은 극이 되겠죠.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안 헷갈리면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오므라진 상태, 펴진 상태. 오케이? 그림 간단하죠? 자, 이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 1. 접근하고 있는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플러스 대전체가 접근하게 되면 전자가 올라오겠죠, 위로?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금속판에 전자가 모여들고 그만큼 밑에는 양공이 생겨서 플러스가 돼서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맞죠?
마이너스가 접근하면 이번에는 전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양쪽의 금속박은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벌어질 것이고 위에는 뭐가 생길 거다? 양공인 플러스가 생기겠죠. 대전체가 아니면 전기 성향을 안 띠면 정전기 유도가 안 생기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죠? 두 번째, 대전체의 강약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강약 비교라는 거는 얼마나 정전기 유도가 많이 생겼느냐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조금 벌어졌는지 많이 벌어졌는지의 차이는 결국 얘는 우리가 두 금속판 사이에서도 이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전기력이. 그리고 같은 극이랬으니까 무조건 청력이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두 장의 금속판에 각각 가지는 전하량이 크면은 청력이 커지니까 많이 벌어지는 거고, 작으면 적게 벌어지는 거고, 0이면 안 벌어지겠죠. 이해가 돼요? 강약도 간단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거, 정확하게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움직인 전자 개수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못 잽니다. 이건 아무도. 알겠어요? 자, 세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 세 번째는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접근시키는 대전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는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할 건 뭐냐면 바로 미리 검정기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전을 시키는 방법이 접촉, 대전체를 금속판에 직접 갖다 접촉하는 방법. 대전체를 금속판에다 갖다 대버리잖아. 그러면 전하가 이동해서 대전체하고 같은 극성인 검정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접지라고, 요거는 좀 설명을 할게요. 접지라는 것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검정기가 원래 안 벌어져 있다, 그지? 여기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켜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금속판에 플러스 성질이 집중되고 금속박에 전자들이 내려가서 벌어지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멍하니 있지 말고 집중하자. 여기에 원래 접지는 이거 아닙니다. 손가락 대는 게 아니라 땅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건데, 중등 교재선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져다 대면 항상 뭐가 되냐면 여기가 중화가 됩니다. 그 전하량이 0이 돼요. 지금은 여기에 전자들이 있지?
전자들이 있으면 이 전자들이 손가락 타고 도망갑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면 여기 양공이 있을 거 아니야. 양공이 있으면 손가락을 타고 전자가 들어와서 양공을 채워줘요. 어쨌거나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오므라듭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 댔다가 손가락 떼고 대전체 치우면 얘네들만 남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전체와 정반대인 검정기가 생기는 거야. 뭐였다? 접촉을 하면 같은 극, 접지를 하면 반대극으로 대전이 되고요. 이렇게 대전시킨 검정기가 준비가 되고 나면 검정기와 같은 극이면 그 각이 더 벌어지게 되고요. 반대극이면 그 각이 오므라들게 돼요. 우리가 오늘 수업 스케줄 자체가 좀 빡빡해서 요 검정기 파트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우리 지금 중등과학 재생 목록을 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물리화학이. 거기에 옛날에 선생님 찍어 놓은 거 검정기 설명 좀 디테일하게 그림 다 넣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링크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알겠지? 그걸로 좀 한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영상 볼 게 2개입니다. 에? 필기. 회로라는 것은 전류가 쭉 흐르면서 어떤 전기적인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회로 요소들을 다 모은 것을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흔히 제일 잘 알만한 거. 요거 우리 전지죠? 자주 나오는 것만 딱 표시할게요. 퀴즈. 어디가 플러스 극이게? 긴 거 짧은 거. 이거는 기억해야 돼. 어디? 긴 게 플러스입니다. 꼭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우면 다음 주에 자기장 할 때 다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요 꼬불꼬불한 거. 저항. 우리 초등학교 때 전구 배우잖아요. 꼬마 전구. 그냥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 같은 거 뺄게요. 어차피 회로 그릴 때 안 그립니다. 귀찮아서.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 한 요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전류계는 당연히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일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개념. I, 전류. 도선의 한 지점을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전하의 양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아까 우리 금속 성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돼 있는 원자들 사이에 이런 마이너스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플러스 사이를 접착시켜 준다 그랬잖아. 여기에 요렇게 연결을 하면 긴 쪽이 아까 플러스라 그랬죠? 맞지? 그러면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전기적 성질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전자들이 어디를 향해 달린다? 플러스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를 향해 달릴 때 이 도선의 한 지점을 지나간 전류라는 것은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의 양 혹은 시간 동안 지나간 n개의 전자에 대한 값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전류 단위가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1암페어라는 거는 1초 동안에 전류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1암페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번 이 숫자를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얘를 1초 동안에 1 쿨롱이 지나가는 것을 1암페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다? 이거 전하량 단위죠. 1쿨롱이란 1암페어 곱하기 세컨드라서 맞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1쿨롱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중등과학에서는 이 숫자를 외우라고 안 시킵니다. 안 외웠죠, 학교에서. 숫자 처음 보진 않지. 설명은 들었는데 외우라고는 안 시켰잖아. 문제 다 줬잖아요. 옛날에는 외웠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너무 수업이 오늘 빡빡하게 가는 것 같아서 잠깐 웃으라고 헛소리를 할게요. 옛날 외운 방법이었어요. 실제로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너희들 자리에서 내가 그 당시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조금은 있어요. 업그레이드. 욕설 듣기 싫은 사람 귀 막기. 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귀 막으세요. 일성이 씨발로 마 새끼는 6.25 일킨 18 개새끼입니다. 너무 잘 맞냐? 천천히. 왜냐면 내가 네 나이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일성이 씨발놈 새끼는 6.25 일으킨 18 개새끼 라고 내가 배웠으면 정확하게는 요 부분을 내가 넣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방공교육이 투철하던 요즘은 이거 안 외웁니다. 중등교과에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시키진 않아요. 어쨌거나 1암페어라는 전류는 이만큼이나 많은 전자가 쭉 지나갈 때를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의 개념은 전자가 얼마나 쭉쭉 잘 흐르느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그건 저항과 설명하면 되는구나. 일단 전류 개념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저항이라는 건데 저항은 어떤 거냐면
어차피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전하의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장치가 저항이에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하가 운반하고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지만 전하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자를 써서 전구에 불 들어오고 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전자는 그 전하의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녀석들일 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 그거 설명을 안 했네. 지금 봐봐. 전자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 돌잖아요. 맞지? 하지만 우리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이너스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너희들 내일부터 용돈 하루 마이너스 500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이 하루에 마이너스 500원이다. 왜? 쉽잖아.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꺼내서 어머니 손에 딱 쥐어드리고 어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를 가면 돼요. 이상하지? 맞잖아. 최근까지도 우리는 마이너스의 개념을 단순한 크기로서의 마이너스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설명들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향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에너지의 방향성이 반대쪽일 뿐인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플러스가 움직이면서 플러스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자가 반대로 돌고 있어. 전자가 반대로 돌아야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전자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 다 바꿀까? 그 전에 과학기술들 설명된 거 책들 다 바꿔야 돼? 아니죠. 안 바꿔도 되죠. 안 바뀐 상태로 설명이 끝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자만 반대로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 경우 다시 열로 돌아옵시다. 전하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다? 예를 들어 여기에 100개의 전하가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건 몇 개일까요? 여기도 100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 수련회 같은 거 갔는데 장애물 타기를 해야 돼. 첫 번째 장애물을 100명이 통과했어. 그럼 두 번째 장애물 몇 명이 통과해야 돼요? 100명이 통과해야 되죠. 안 그러면 큰일 난 거지 지금. 아니면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반찬을 100명이 받아서 그럼 두 번째 반찬 몇 명이 받아야 돼요? 100명이 받아야 되죠.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된 거야? 애가 반찬 된 거야? 아니잖아. 맞죠?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것 같은 직렬 연결일 때는 모든 부분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은 똑같겠죠. 맞지?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체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와 항상 같게 측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로 10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위쪽 길 장애물을 53명이 탔어. 만약에. 그럼 아래쪽으로는 몇 명이 가야 되죠? 47명만 가면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만나서 다시 몇 명이 나온다? 100명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런 점, 요런 삼거리 같은 점에서는 들어오는 전류량하고 나가는 전류량이 같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전하량과 나가는 전하량이 같아야 된 거거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전류의 양은 각 부분 전류의 양하고 여기 올라가는 게 I, 여기가 I1, 여기가 I2, 여기 내려오는 게 I-라면 요런 과정으로 병렬인 부분을 어떻게 더하는 형태로 전류의 값이 계산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필기. 자. 전압은 재밌게도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모든 물리 화학 단위들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기호와 단위가 같은 글자입니다. 둘 다 볼트, V, 볼트예요. 전압이라는 말은 기전력이라는 말과 전위차라는 말로 많이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전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전위차라고 생각합니다. 전위차라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라는 소리예요. 즉 뭐냐? 보통 우리 전압을 만드는 장치가 건전지잖아요. 여기 건전지에 1.5V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전하가 지나가잖아.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양전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냥. 그게 우린 이해가 편하니까. 이 양전하가 하나 지나갈 때 여기에 1.5V라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전지라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그러니까 1.5V씩 위치 에너지를 올려놓는 게 건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요렇게 직렬로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5 플러스 1.5가 되지. 그럼 얼마? 전압이 3V가 되겠죠? 세 개를 연결하면 몇 볼트? 4.5V 되겠죠? 4개 연결하면 6V 되겠지. 같은 방향으로 연결한다면.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개수에 따라 전압은 점점 세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건전지의 수명은 한 개일 때랑 차이가 없어요. 직렬로 연결할 때는. 자, 그에 비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라는 것은 요렇게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외부 회로에 연결을 하는 걸 병렬이라고 해요. 자, 우리 요 앞에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 자, 플러스 되기 전에 여기를 E0라고 한다면 에너지 값이, 위치 에너지 값을 요쪽은 E0 플러스 1.5V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거야. 건전지 하나 지날 때. 그러면은 우리 여기 봐봐. 결국 이걸로 따지면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파란색이지. 왜? 요만큼이 파란색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차이가 1.5V 차이 나죠.
전압 차이가. 여기서 여기도 전압 차이가 1.5V 차이 나겠지. 건전지 한 개니까.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도 얼마 차이 난다? 색깔 봐봐. 같은 1.5V 차이 나죠. 근데 여기는 여기가 1.5V 차이인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차이가 1.5V 더 난다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건전지를 몇 개를 쭉 더 연결하더라도 요 병렬에 연결하는 건전지가 개수가 똑같다면 그냥 다 전압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 직렬 연결에서의 그래프였다면 병렬 연결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전압은 개수가 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지만 뭐가 늘어난다? 얘는 수명이 그 개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물어보자. 야간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야간 작업할 때 끼는 헤드랜턴 있죠. 머리에 끼는 후레쉬. 건전지 직렬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병렬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직렬이야, 병렬이야? 야간이라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야간에 불을 켜서 무언가를 할 때 엄청나게 강하고 밝은 빛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밤새도록 그 일을 계속하더라도 켜져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밤에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지? 그렇게 긴 수명이 필요할 때는 병렬 연결을 하면 되고, 한 번에 강한 힘을 줘야 되는 장치들에서는 무슨 연결을 하는 게 좋다? 직렬 연결을 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요게 전압이고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항. 기호는 R. 레지던스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반란군, 저항군이라는 뜻의 레지스탕스가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은 R이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가 좀 특이해요. 요 기호가 뭐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음이라고 부르면 돼요. 대문자입니다.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적어도 대문자지. V 사람 이름입니다. 볼트는 화학 전지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볼타라는 화학자 이름을 빌린 거고요. 옴은 옴의 법칙을 정리한 과학자 이름이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요런 회로 사이에 전자가 요렇게 흘러가는 게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봐. 이 저항은 지금 절대 영도가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온도 배웠으니까. 절대 영도가 아니니까 뭐 할까요? 화학 첫 시간에 배우는 거. 입자 운동을 하고 있겠죠. 도선은 고체니까 무슨 운동을 할까요? 제자리 진동하고 있겠지. 그러면 얘가 막 제자리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자가 쭉 이렇게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튕겨서 겨우겨우 비집고 나가게 되겠죠. 맞지? 이렇게 충돌에 의해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항의 첫 번째 공식은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예요. 즉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방해를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덜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저항은 뭐냐? 자, 면적의 반비례합니다. 면적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돼? 원자들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죠. 전자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소리가 돼요? 전류가 잘 흐른다가 되지. 맞지? 즉 전류가 잘 흐르면 저항은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두 번째로 저항의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서면 쪽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 되게 코딱지만 해서 학교 건물 안에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D초등학교라고. 저기 전포동에 있는데 아는 사람.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학교 있잖아요. 한자로 돼 있는 노란 버스 타고 가는 학교. 선생님 조카가 거기 졸업을 해가지고요. 구경 간 적 있어요. 학교 운동회를. 코로나 터지기 한참 전이죠. 걔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운동장이 작아서 그래도 그 작은 거 안에서 달리기 하고 하더라고, 할 거는. 근데 특이했던 게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튜브에다가 천을 달아서 이렇게 터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터널 통과하는 게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딱 이거랑 똑같거든요. 봐봐. 튜브 터널이 굵으면, 크기가 크면 어때? 빠져나기 쉬워, 어려워? 쉽죠? 조금만 웅크리고 파파파박 뛰면 되잖아. 이 가늘면 기어야 되죠, 막 들어가서. 맞지? 그 다음에 터널이 길면 쉬워, 어려워?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짧으면 금방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도 똑같아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로우라고 부르는 비저항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요. 비저항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물질마다 이 금속 배치를 할 때 물질마다 입자의 위치나 간격, 배치 형태가 다 다르겠지. 그죠? 그리고 그 물질 안에 들어있는 자유전자의 수도 원소들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항과 관련된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게 비저항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비저항 값이 매우 작은 것을 우리는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얘가 엄청 작으면 저항이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비저항 값이 매우 크면 이거 상관없이 얘가 엄청 크면 저항이 커지겠죠. 이걸 우리가 절연체라고 합니다. 절연체, 다른 말로는 부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중등이 안 나오고 고등 가면 배우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해당하는 물질도 있겠죠. 도체보다는 저항이 좀 크고 절연체, 부도체보다는 저항이 작은 이런 물질, 여기를 뭐라 부르게? 뭐라 부르면 좋을까? 요 사이, 도체랑 절연체 사이, 얘네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뜻이 이거예요. 반쯤 도체.
반쯤 부도체. 진짜다. 믿어라. 물리 선생님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어쨌거나 오늘 오메 법칙까지는 딱 설명할 건데, 오메 법칙을 학교에서 외우라 그랬지. 그냥 비례다 반비례다 하고. 오늘 증명해 줄게요. 원래 중등에서 안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어요. 이 저항의 역할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저항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여기 힌트가 있죠. 충돌한다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 배웠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할 때. 전도할 때 내가 뭐라 그랬게? 도체가 부도체보다 열 전도도가 좋다 그랬지. 뭐 때문에? 전자가 그 앞에 있는 원자를 먼저 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충돌을 한다는 말은 전자가 움직이는 에너지를 원자와의 충돌로 인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열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죠. 이 말은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적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소리네. 그지? 근데 여기 전기적 에너지 두 글자로 들면 전압이라는 소리예요. 맞지? 그래서 잘 봐봐. 요거 하나씩만 넣어볼게요. 여기 전압 V가 있죠. 여기 저항 R이 있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잖아. 지금 하나하나 배웠잖아요. 그런데 봐봐. 여기 요점의 위치 에너지를 E0라고 하면 요만큼이 E0의 위치 에너지지. 그러면 요만큼은 E0 플러스 V일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무슨 소리다? 건전지를 지나면서 플러스 V 했고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I 곱하기 R만큼 전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 바퀴를 삥 돌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돌려볼게요. E0 플러스 V, 요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I 곱하기 R을 했더니 E0로 돌아오네. 그지? 결국 뭐야? V 마이너스 IR이 0. 그러면 살포시 V는 IR이라고 써도 되네. 그러면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 세 개가 오메 법칙이죠. 이게 오메 법칙이에요. 올라간 전압하고 내려오는 전압하고 같다라는 가장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게 된다? 오메 법칙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요거 필기. 전기 회로와 관련해서 10분 딱 남았네. 후딱 해야겠네. 잘 봐봐. 전류는 직렬일 때 다 일정했죠? 병렬일 때는 합해야 됐잖아. 우리 전압은 우리 직렬에서 건전지 전압 더했죠. 병렬일 때는 다 똑같았지.
그럼 저항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 V, 여기 R1, 여기 R2.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전류 I, 여기도 전류 I가 흐를 거 아니야. 직렬이니까 직렬은 전류 다 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V-IR1 IR2가 0이니까 맞죠? V는 I에 R1 플러스 R2. 근데 V는 원래 우리 I 곱하기 R이잖아. 맞나요? 저절로 I 약분 딱 해주고 나면 R은 그냥 더하면 끝나죠. 맞지? 그래서 저항은 직렬은 더하면 되고요. 병렬은 자, 요거 한번 봐봐. 아까 한 거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파랑, 여기 연두죠. 맞지? 그럼 봐봐. 여기가 R1이면 여기 I1, 여기가 R2면 여기 I2, 여기 들어가는 게 I라 치면 일단 I는 I1 플러스 I2가 되고, 그지? 그리고 봐봐. 요 전압이 V면 V는 I1, R1 따라서 I1은 R1분의 V가 되지. V는 I2, R2니까 I2는 R2분의 V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여기 대입하면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는 우리 I는 R분의 V였죠. 아까. 약분. 따라서 R분의 1은 저항 역수를 합한 것과 같고 따라서 병렬로 더하면 줍니다. 저항이. 왜냐하면 얘는 저항 그림을 그려보면 길이가 길어지잖아. 얘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더했을 때 저항이 커진다. 얘는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고. 회로 3개만 후딱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빨리 할게. 자, 직렬 저항 숫자 2개 아무거나 빨리. 아무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 2개. 3, 5, 3하고 5. 자, 봐봐. 3옴, 5옴, 16V. 자, 푸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건전지에다가 VIR이라고 쓰고 전체 거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R1, I1, V1, R2, I2, V2 요렇게 묶어 놓으세요. 직렬일 땐 저항부터 구합니다. 3옴, 5옴이니까 전체 저항이 얼마야? 8옴이죠. 왜? 아까 더하면 됐잖아. 그럼 여기가 8옴을 딱 적으면 봐봐. I는 R분의 V 몇 암페어 바로 나오네요. 2암페어인 게 딱 보인다. 그죠? 자, 여기가 2암페어라는 말은 얘도 2암페어, 여기도 2암페어죠. V는 I 곱하기 하니까 2, 3은
6V, 25, 10V. 6V, 10V 더하면 16V 끝? 이러고 딱 다 떨어지지. 오차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병렬 여기 공간 없으니까 여기 와볼게요. 병렬은 거의 이 숫자가 나옵니다. 3옴, 6옴. 예를 들어 여기 6V 한번 해보자. 자, 병렬은 전압이 다 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6V, 여기도 6V 걸리겠죠. 그럼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왜? 3분의 6. 맞지? 여기는 6분의 6, 1암페어. 그럼 여기 몇 암페어? 3암페어. 3암페어는 3분의 6이니까 얼마? 2옴 되겠죠. 병렬 저항이. 전체 저항이 2옴인지 확인해 볼까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3, 2분의 1, R분의 1. 2옴 맞네. 오케이? 어차피 복합 연결은 현재 중등에 안 나오거든요. 복합 연결은 선생님이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한번 보여만 주고 진행할게요. 됐죠? 필기 끝.